말하면 안 돼요. 태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형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비밀이니?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튼 뒤 공간으로 들어가서 몸을 작게 웅크렸어요. 손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명수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살이 되어서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시절, 새벽부터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어왔던 명순에게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신호였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차를 한 잔 우려내며 오늘도 태호가 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주 4번 맞벌이를 하는 딸 지연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는 일이 이제는 명순에게 가장 소중한 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살 손자는 엄마 지연의 손을 잡고 들어섰죠. 지연은 직장 출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가방을 메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서둘러 하는 모습이 바쁜 워킹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요. 태호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래, 걱정 말고 가라. 태호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지연이 급하게 나간 후 명수는 태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항상 할머니 집에 오면 신나서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던 태호가 오늘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태호야, 뭐 하고 싶니? 오늘은 새로운 퍼즐도 샀는데.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밝음 대신 어딘가 움츠러든 기색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 가면 재밌는데. 여긴 조용해야 해. 태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갸웃했죠. 여기가 바로 할머니 집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치 다른 곳과 이곳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태호에 앉는 자세였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꼭 모은 채 몸을 기울이며 앉았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돌본 명순의 눈에는 이런 작은 변화도 쉽게 눈에 띄었죠. 아이들이 몸을 보호하려 할 때 취하는 자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리 저리니? 아프니?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호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할머니와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오전 시간 내내 태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아하던 장난감도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그 어색한 자세를 유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연이 잠깐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김에 태호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명수는 딸에게 아침부터 느꼈던 태호의 이상한 모습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연아, 태호가 오늘 좀 이상해.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앉는 자세도 계속 어색하고. 지연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 애들 예민한 거 몰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태호도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을 수 있어. 태호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지연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바쁜 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명수는 혼자 남겨진 태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기울어진 자세로 앉아 있었고 엄마가 떠난 후에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태호는 조금씩 평소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동화책도 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자도 돼요? 갑자기 태호가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질문이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할머니 집은 태호 집이야. 태호가 원하면 언제든 여기서 잘 수 있어. 태호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안전해요. 명수는 아이의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7살 아이가 안전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6시 정각, 지연이 태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준영도 함께였어요. 공기업에 다니는 준영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으로 명순에게 공손히 인사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태호 말썽 부리지 않았죠? 태호야,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려. 태호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했지만 아빠와 엄마 곁에 서자 다시 그 조용하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보여주었던 밝은 미소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명수는 이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명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위축되어 있고 어른들 앞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태호의 모습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30년간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나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명수는 태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했을 때 지연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허락했죠. 할머니, 저 혼자 못 자요. 같이 자요. 태호는 할머니 침대 한쪽 구석에 몸을 작게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평소라면 침대 한가운데서 팔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던 아이가 오늘은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괜찮니? 이불 더 덮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만 옆에 있으면 돼요. 명수는 태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재워주던 그 노래였죠. 아이는 서서히 숨소리가 깊어지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명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잠꼬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보통의 잠꼬대가 아니었죠. 형이 놀자고 했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다시 안 그럴게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명수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말을 더 들어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파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잠꼬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보통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듯 했어요. 명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할 때 학대받은 아이들이 보이던 반응과 너무도 흡사했거든요. 안 그럴게요. 조용히 할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태호는 잠든 채로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이 명순에게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였거든요. 명순은 태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잠든 표정조차 편안하지 않았어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설친 듯 얼굴이 창백했어요. 명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밤에 들었던 잠골대를 떠올렸습니다. 태호야, 밤에 꿈 꿨니? 아니요. 꿈 안 꿨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잘 잤구나. 오늘은 뭐 하고 싶니? 할머니랑 계속 있고 싶어요. 집에 안 가도 돼요? 태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명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아래가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태호가 양말을 벗는 모습을 우연히 본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발목 근처에 옅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이가 뛰어놀다 생긴 상처련이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런 종류의 멍이 아니었습니다. 태호야, 발목이 어떻게 된 거니? 몰라요. 언제 다쳤는지 몰라요. 아이는 서둘러 양말을 다시 신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명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육원에서 30년간 일하며 본 학대받은 아이들의 상처와 너무도 비슷했어요. 위치, 모양, 색깔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명순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그때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지만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던 아이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말입니다. 점심 무렵 지연이 다시 들렀습니다. 명수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태호 발목에 멍이 있더라. 그리고 밤에 이상한 잠골대도 하고. 무슨 잠골대요? 누군가한테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엄마,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 태호도 이제 학교 가면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다 다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그 멍이 애가 혼자 장난치다 넘어진 거겠지.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지연은 태호를 불러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태호야, 할머니 집에서 재밌게 놀고 있지? 아프거나 이상한 거 없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도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떠난 후 명수는 혼자 남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그 어색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발목에 멍, 밤에 잠꼬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두려워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명순에게는 너무도 명확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그냥 멍이 아니다. 명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명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태호를 관찰할수록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두려운 일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호야, 집에서는 뭐하고 노니?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이 있잖아. 명순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태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형이 있을 때는 더 조용히 해야 하고, 형이라는 말에 명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호는 분명 외동아들인데 형이 누구일까요? 지연이나 준영 모두 태호에게 형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형이 누구니? 태호한테 형이 있었나? 할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태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마치 실수한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림 그려요. 새로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이가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는 모습에서 명수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비밀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명수는 아이 방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할머니의 직감이 계속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30년간 일하며 길러진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방은 언뜻 보기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침대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태호가 좋아하는 캐릭터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차곡차곡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방 한 구석, 커튼 뒤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호만의 작은 놀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의 모습은 정상적인 아이의 놀이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는 순간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인형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 인형들이었는데 모두 어딘가 상처가 나 있거나 머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색연필이 부러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서는 색연필로 그린 이상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 명순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작은 사람은 항상 구석에 웅크려 있거나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사람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가 쓴 글씨들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같은 절망적인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7살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 구석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과 함께 글씨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형이라는 글씨가 반복해서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이 돌아보니 아이가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 뭐 하세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당황해 했어요. 태호야, 이게 뭐니? 명수는 종이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이는 급하게 달려와 상자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아무도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니?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태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절절한 모습에서 명수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아이에게 분명히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호야,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형이 누구니?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말하면 안 돼요. 태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형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비밀이니?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튼 뒤 공간으로 들어가서 몸을 작게 웅크렸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형이 못 찾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아이의 말에서 명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호에게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숨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준영과 지연이 태호를 데리러 왔을 때 명수는 두 사람을 평소보다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준영의 모습과 태호가 그에게 보이는 반응을 자세히 봤어요. 흥미롭게도 태호는 준영 앞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빠에게 안기기도 하고 장난도 쳤어요. 하지만 집에 가자는 말이 나오면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서 더 놀면 안 돼요? 안 되지. 집에 가야지. 내일 학교도 가야 하고. 그때 태호가 한 말이 명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형 없을 때 가면 안 돼요? 준영과 지연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형? 태호야, 형이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호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 안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태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태호를 돌보러 간 날 이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5시쯤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준영이 태호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준영과 함께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태호야, 형이랑 재밌게 놀자.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명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준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젊고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죠. 명수는 조심스럽게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작은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태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20살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준영보다는 확실히 젊었고 어딘가 어수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저번에 했던 게임 또 할까? 청년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거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 거야. 태호도 재밌잖아. 재미없어요. 아파요. 태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이의 말을 무시했어요. 아프다고? 그럼 더 조심스럽게 할게. 하지만 놀긴 놀아야지. 명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엄마한테 말할까요? 태호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저번에 말했지? 말하면 더 아프게 된다고. 그 순간 명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태호에게 무언가 해롭고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방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짧고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의 웃음이었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태호도 재밌다고 웃고 있잖아. 청년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청년도 따라 나왔어요. 청년은 명순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명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영이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소개 못 드렸네요. 준호입니다. 전 처의 의부사들이에요.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가끔 들러요. 의부사들? 명수는 놀랐습니다. 사위가 대학 시절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의부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집이 멀어서 가끔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태호랑도 잘 놀아주고. 준영의 설명이었지만 명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라는 청년의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일을 들킨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호야, 나와봐. 명순이 방 안에 태호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거든요. 게다가 얼굴이 붉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태호야, 다리 어떻게 된 거니? 넘어졌어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태호야, 다음에 또 놀자.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호는 다시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지영과 준영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태호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허락했어요. 침대에 누운 태호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명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직 작죠? 왜 그런 질문을 하니? 형이 저보고 이제 많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놀이를 해야 한다고 해요. 명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떤 놀이?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태호의 잠꼬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형이 와서 또 그랬어요. 근데 말하면 안 돼요. 혼나요.
아파도 참아야 해요. 형이 그러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더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말하면 안 돼요. 명수는 잠꼬대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준호라는 청년이 태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협박해서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명순이 본 것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태호야, 뭐가 걱정이니? 형이 또 올까봐 무서워요.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명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명수는 그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태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라는 청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려 했어요. 태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보육원에서 30년간 일하며 본 학대의 징후들이 태호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태호 일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또 태호가 이상하다고 하실 건 아니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연아, 준호라는 아이 알고 있지? 네. 남편 전 처에 의붓아들. 네, 알고 있어요. 가끔 집에 들러서 태호랑 놀아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태호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태호를 정말 잘 봐주고.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태호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 준호를 무서워하고 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태호 형 같은 존재잖아요. 명수는 답답했습니다. 딸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태호 발목에 멍도 있고 다리도 절뚝거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명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태호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명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명수는 지금까지 관찰한 태호의 변화, 발목의 멍, 밤마다 들리는 잠꼬대,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목격하신 학대 장면이 있으신가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행동과 상처들이.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니 연락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고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태호를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과 준영은 크게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호를 위해서야.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경찰은 태호를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호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누가 너를 힘들게 했니? 아무도 안 그랬어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어떻게 다쳤니? 넘어졌어요. 혼자 넘어졌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태호의 몸을 검사했지만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목의 멍도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준영과 지연은 준호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제 전 처의 의부사들입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고 가끔 집에 머물면서 태호를 돌봐주고 있어요. 태호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태호가 형을 많이 따라요. 경찰은 준호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태호와는 놀아주는 관계입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요. 태호가 다치는 일은 없었나요?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다치게 한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 명확한 학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태호에게 다른 진단을 내렸어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감정 조절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박살내고 싶어? 지연아,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잘못 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어요. 준호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태호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준영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태호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태호를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당분간 엄마한테 맡기지 않을게요. 태호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주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기다려.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호만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명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아이 문제를 남 탓하지 마세요. 정신과 상담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틀린 걸까요? 태호의 행동이 정말 질병 때문일까요? 하지만 명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태호의 두려움은 진짜였고 그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말을 못하게 배운 거야.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태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지연이 약속했던 대로 태호를 다른 곳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명순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명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태호의 두려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할머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였어요. 태호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형이 와서 또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많이 아파요. 명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집 화장실이에요. 문 잠갔어요. 엄마 아빠는 잠들었고 형은 거실에 있어요. 태호야, 할머니가 지금 갈게.
절대 나가지 마. 명수는 급하게 옷을 입고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태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수는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태호야, 할머니야.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금세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아이의 모습을 보고 명수는 경악했습니다. 태호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목 부분에도 붉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태호야, 누가 이렇게 했니? 형이요.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경찰이 와서 혼났다고. 그래서 더 화났다고 했어요. 명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신고 때문에 태호가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형이 오늘 뭘 했니? 말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태호야, 할머니가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형을 멈출 수 있어. 어떻게요? 형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봤니?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재미있다고 웃었어요. 명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행동이 중요했어요. 태호야, 할머니가 그 핸드폰을 가져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위험해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태호를 지켜줄게. 명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지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니? 명순이 갑자기 나타나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태호가 전화했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핸드폰 내놔. 명순이 손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이건 제 개인 물품이에요. 내가 태호 찍은 영상 들어있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놔.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할머니가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태호와 그냥 놀았을 뿐이에요. 그냥 놀았다고? 아이가 저런 상태가 될 때까지? 아이들은 원래 잘 다쳐요. 과격하게 놀다 보면. 그때 화장실에서 태호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야, 형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태호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아이를 노려봤어요. 태호야,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재미있게 놀았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태호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재미없었어요. 아팠어요. 태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나쁜 짓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명순이 더 빨랐습니다. 재빨리 달려가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이걸로 끝이야. 명수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저게 장난이라고 말하지 마. 준호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핸드폰 안의 내용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깬 지연과 준영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의 상황을 보고 두 사람 모두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태호는 명순의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명수는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경찰이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지연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준영이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저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태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준영은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말렸어요. 지연은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형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태호의 대답에 지연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준호를 연행하기 전에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나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태호가 순진해서. 호기심이라고? 명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7살 아이한테 호기심으로 그런 짓을 해?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나가면서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준영은 벽에 기대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명순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애, 내가 감당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애도 불쌍해서. 그런데 태호한테 그런 줄은. 지연은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아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어요. 준호를 도우려고 집에 들였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영은 분노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놈을 들였어? 왜 나한텐 말 안 했냐고. 당신한테 말했어도 믿었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도 이상한 신호가 있었잖아. 태호 행동이 바뀌고 어머니가 계속 경고하셨는데 준영의 말에 지연은 더욱 자책했어요. 실제로 명순이 여러 번 경고했었는데 자신이 무시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태호야.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지 생각해야 해. 명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작게 웅크린 채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어요. 다음 날 가족들은 아동 전문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호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진단했어요. 아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 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상담사는 태호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니? 네. 형이 없어졌어요. 맞아. 이제 형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른들한테 말해야 해.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요? 물론이야. 할머니가 태호를 지켜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영과 준영은 태호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명순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가 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 아이가 구원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연도 명순의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명순은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중요한 건 태호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야. 하지만 가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영과 지연 사이에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특히 준영은 지연이 준호를 집에 들인 것을 용서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신이 그놈을 안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만해요. 저도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모르고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두 사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정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명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호를 구해낸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컸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명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른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태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웅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어떤 친구랑 놀았니? 민수랑 축구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진짜 형은 없어요. 아이의 말에 명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센터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또래 아이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악몽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거든요. 매일 상담센터에 데려다주고 집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다른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준영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특히 준영은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 제발 그만해요. 저도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한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지나?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 태호를 위해서라도 각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준영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명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태호를 구해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느 날 명수는 태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자꾸 싸워요? 태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 하지만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질문에 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절대 아니야. 태호 잘못이 전혀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날 저녁 명수는 지연과 준영을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 둘 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태호가 회복되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 아이가 또 상처받아. 어머니,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준영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돼요. 준영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가져봐. 하지만 태호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 그 아이가 또 자신을 탓하게 돼. 명순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연과 준영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족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 씨도 피해자예요. 준호에게 속은 거죠.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은 조금씩 화해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태호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태호야. 명순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명순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없었으면 그 아이, 나까지 무너졌을 거예요. 지연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더 강해졌어. 명수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준영도 장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그날 밤 태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무서운 꿈도 안 꾸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내가 보낸 마지막 신호. 내가 다행히도 알아봤구나. 명수는 태호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아이의 간절한 신호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